안녕하세요. 과학강연 달착한 사이언스 진행을 맡게 된 서울시립과학관 최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서울시립과학관 유튜브 채널과 아태 이론물리센터 네이버 TV로 접속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접속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달짝한 사이언스는 아시아 태평양 이론물리센터에서 선정된 올해의 과학도서를 한 달에 한 권씩 읽고 작가님을 만나 소통하는 과학강연입니다. 달짝한 사이언스는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강연은 1부 과학강연과 2부 질의응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강연 중에 궁금하신 점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2부 질의응답 시간에 강연자님께서 직접 대답해 주실 예정입니다.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넓은 우주에 생명체는 과연 지구에만 존재할까요? 지구를 닮은 외계 행성은 과연 얼마나 존재하고 있을까요? 오늘 달짝한 사이언스는 해도연 작가님의 외계 행성입니다. 작가님을 모시기 전에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도연 작가님은 국가기상위성센터에서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며 박사학위 연구 분야로는 원시 행성의 원반의 진화와 원거리 행성의 관측적 연구를 하셨습니다. 또한 과학 저술가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주요 저서로는 외계 행성, 위대한 침묵, 대멸종, 텅 빈 거품 등이 있습니다. 그럼 큰 박수로 해도연 작가님을 모셔볼까요? 해도연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네. 해도연 작가님 정말 뵙고 싶었어요. 이렇게 네. 뵈서 정말 영광입니다. 제가 외계행성 책을 읽었는데요. 외계행성 책은 외계행성의 A부터 Z까지 정말 잘 쓰여 있더라고요. 이 책을 통해서 외계행성에 대해서 정말 새롭게 알게 된 부분들이 참 많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강연에 대해서 정말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접속하신 분들 중에 외계행성에 대해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혹시 너무 어렵게 듣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모르는 게 나오면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사실 어느 부분 모르는 부분이 나와도 뒷부분을 이해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네. 그럼 달짝한 사이언스 외계행성 과학 강연을 시작해 볼까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도연이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외계행성과 생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외계행성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는데요. 그걸 다 이야기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오늘은 외계행성 그리고 생명이라는 주제에만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외계행성과 생명이라고 했는데 일단 외계행성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외계행성은 짧게 정의하면은 태양계 바깥의 행성,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면은 다른 별을 공전하는 행성,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태양을 닮은 다른 별을 공전하는 행성이에요. 왜 이렇게 이제 정의가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냐면은 태양계 바깥에는 별을 공전하지 않는 특별한 종류의 행성들도 있거든요. 혼자서 떠돌아다니는 떠돌이 행성도 있고 태양과 같은 별이 아닌 이제 죽은 별, 이제 백색오행성이나 이제 펄서, 중성자별 같은 좀 특수한 천체들을 공전하는 행성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외계 행성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태양을 닮은 별을 공전하는 행성을 얘기하고 여기서도 그런 행성에 대해서 그런 행성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외계 행성은 4,300개가 넘어요.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근데 이게 약 30년 정도의 아주 짧은 기간에 발견된 거예요. 아주 갑작스럽게 빠르게 발전한 분야라고 할 수 있죠. 이거는 이제 외계 행성을 관측하는 대표적인 4가지 방법이랑 그 방법으로 매해 몇 개의 외계 행성을 발견했는지를 나타낸 그래프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에 있는 게 2019년인데 이게 좀 그래프가 1년 정도 지난 거라서 그래요. 아마 지금 더 숫자가 늘었을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은 대표적으로 4개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시선 속도고, 트랜짓, 마이크로 렌즈, 그리고 직접 관측. 각 방법에 대해서는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보시면은
저기 초록색 기둥이 트랜짓이라는 방법인데 갑자기 크게 쑥쑥 솟아나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저거는 이제 아마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케플러 우주 망원경이라는 이제 외계행성을 관측하기 위해서만 디자인된 관측 위성이 올라갔을 때 만들어낸 성과예요. 그 망원경이 이제 여러 해 동안 관측했던 자료들을 자료에서 외계행성을 발견하면 한꺼번에 발표를 해버리다 보니까 저렇게 기둥이 쑥쑥 올라가 버릴 때가 있어요. 대신에 이제 이 방법으로 발견된 게 지금까지 발견된 외계행성이 절반이 넘다 보니까 굉장히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외계행성을 관측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조금 전에 그 케플러 우주 망원경이 사용하고 있는 트랜짓이라는 방법이에요. 트랜짓을 다른 말로 하면 통과라는 건데요. 여기 위에 있는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행성이 별을 공전하면서 행성 앞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행성 앞을 지나갈 때 행성이 별빛을 살짝 가리겠죠. 그 밑에 있는 그래프가 뭐냐면은 그 행성의 별의 발길을 나타낸 거예요. 지구에서 봤을 때. 지구에서 봤을 때 행성이랑 별은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하나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행성이 별 앞을 지나가면서 별빛을 가리면은 저기 밑으로 쑥 내려간 거, 우물처럼 보이는 저렇게 저 부분처럼 별빛이 살짝 어두워져요. 저기서는 좀 크게 그려놨는데 실제로는 많아봐야 1%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살짝 밝기가 변해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행성이 별 뒤로 사라질 때도 행성이 별 뒤로 사라졌으니까 행성 별빛만큼 또 어두워지겠죠. 그 부분이 오른쪽에는 아주 얕은 우물이에요. 이 과정 전체를 이제 트랜짓이라고 하고 우리가 보통 이제 트랜짓이라고 할 때는 왼쪽에는 큰 우물만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뒤에 있는 작은 우물, 2차식이란 것도 같이 언급이 되기도 하고요. 이게 외계행성을 찾아내는데 가장 많이 흔하게 이용되는 트랜짓이라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선 속도라는 건데 요거는 뭔가 저기 물결 같은 게 그려져 있다 보니까 약간 어렵게 보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보통 이제 구급차가 다가왔다가 멀어질 때 앰뷸런스의 사이렌 소리가 다르잖아요. 가까이 올 때는 높은 음으로 들리다가 멀어질 때는 낮은 음으로 들리고 그런 현상을 이제 도플러 효과라고 하는데 빛에서도 똑같은 효과가 일어나요. 우리가 이제 앰뷸런스 구급차에서 듣는 소리는 이제 듣는 거는 소리에서 일어나는 도플러 효과라고 하면은 외계행성을 관측할 때 쓰는 거는 빛에서 일어나는 이제 도플러 효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성이 별 주변을 공전하고 있으면은 행성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 별도 같이 움직여요. 아주 조금씩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거의 안 보이다 뿐이지 실제로는 움직여요. 태양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별이 가까이 다가올 때는 빛의 파장이 아주 살짝 짧아졌다가 다시 멀어질 때는 빛의 파장이 아주 살짝 길어져요. 아주 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관측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결국 이제 전문학자들이 관측 방법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 별빛에서 오는 파장이 주기적으로 짧아졌다, 길어졌다고 하면은 그 주변에 행성이 공전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방법을 시선 속도라고 해요. 왜 굳이 시선 속도라고 하냐면은 이 도플러 효과라는 게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의 속도 변화만 감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선 속도라고 하고 또 도플러 효과 방법이라고도 해요. 이제 시선 속도는 그 트랜짓 다음으로 가장 많은 외계행성을 발견한 방법이고요. 시선 속도를 이용하면 행성의 이제 공전 궤도나 질량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마이크로 렌즈, 다른 말로 하면 중력 렌즈라고도 하는데요. 이건 이름 그대로 중력 때문에 발생하는 렌즈 효과를 이용한 거예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나온 이후로 우리는 어떤 무거운 질량을 가진 물체가 있으면 그 주변에서 빛이 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중력 때문에 빛이 휘면서 렌즈 역할을 하는 것을 중력 렌즈라고 해요.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아주 멀리 빨간색 은하가 있고 그 앞에 아주 무거운 은하가 있으면은 저기 빨간색 은하에서 오는 빛이 그 중간에 있는 다른 은하를 지나가면서 휘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저기 오른쪽에 위에 있는 사진처럼 빨간 은하의 모습이 여러 개로 나뉘어지거나 좀 변형돼서 보이는 거죠. 이게 바로 중력 렌즈예요. 그런데 마이크로 렌즈는 뭐냐면은 이름 그대로 아주 작은 렌즈라는 거예요. 보통 중력 렌즈라고 할 때 어떤 대상을 다루냐면 은하를 다뤄요. 은하만큼 큰 질량이 있어야 빛이 제대로 휘니까. 그런데 이거는 별 정도의 가벼운 질량으로도 일어나긴 일어나요. 다만 조금 다른 모습으로 보일 뿐이지. 그래서 별 때문에 중력 렌즈가 일어날 때 그때 어떻게 보이냐면은 이게 원래 동영상인데 지금 동영상이 준비가 안 돼서요. 어떤 별이 하나 있고 다른 별이 그 별 앞을 지나갈 때 앞을 지나가는 별이 렌즈 효과를 일으키면은 뒤에 있는 별의 밝기가 밝아져요. 원래 별이 하나만 지나가면은 한 번 밝아지고 그만인데 만약에 앞을 지나가는 별에
공전하는 행성이 있다면은 렌즈가 두 개가 되는 거잖아요. 아주 작은 렌즈지만. 그것 때문에 뒤에는 별의 밝기가 한 번 밝아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오른 밑에 있는 그래프처럼 여러 번 밝아졌다가 다시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런 패턴이 나타나면은 별의 밝기가 이런 패턴을 가지고 변한다고 하면은 방금 저기에 행성을 가진 별이 지나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마이크로 렌즈 방법이에요. 또 하나는 직접 관측이란 건데 이거는 말 그대로 정말 외계 행성의 사진을 찍는 방법이에요. 대신에 굉장히 어려워요. 지구에 존재하는 가장 큰 망원경을 동원해서 아주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한 천체만 관측을 할 수 있어요. 관측해놓고도 아주 고도의 복잡한 이제 영상 처리 해석까지 해야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직접 관측은 아주 강력한 아주 궁극의 관측 방법이긴 한데 지금까지 직접 관측으로 발견된 행성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하지만 그만큼 강력하고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걸 직접 관측을 하면은 행성에서 오는 빛을 직접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그럼 그 빛을 더 자세하게 분석할 수 있다 보니까 외계 행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실제로 이제 외계 행성을 직접 관측한 이미지 중 하나인데요. 조금 전에 이제 보여드려요. 이것도 외계 행성을 직접 관측한 이미지예요. 사진을 촬영한 거죠. 오른쪽 위에 GJ504b라고 되어 있어요. 저기 하얀색 점선으로 그려진 거는 태양계에 있는 해왕성의 궤도 크기예요. 그래서 이제 해왕성보다 굉장히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커다란 외계 행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인데 HR8799라는 별을 공전하고 있는 외계 행성들이에요. 외계 행성이 아니라 외계 행성들이죠. 이 별 하나에서만 외계 행성이 4개가 발견이 됐어요. 한 번에. 심지어 이거는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은 이 행성들이 공전하는 영상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2007년 정도쯤부터 해서 2010년, 11년 정도까지 여러 해 이 행성을 관측한 다음에 사진을 쭉 이어붙이면은 얘들이 공전을 하는 게 보여요. 지금까지 우리는 밤하늘은 굉장히 정계가 발견이잖아요. 한번 지지 않은. 심지어 이거는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그들의 행성들이 공전하는 영상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게 2007년 정도쯤부터 해서 2010년, 11년 정도까지 여러 해 하고 있는 아주 동적인 세상에 사진. 네, 왼쪽에 있는 거는 화가다리 베타별에 있는 외계 행성을 직접 촬영한 이미지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400년 전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직접 만든 망원경으로 목성을 관측하면서 남겨둔 목성의 위성들의 관측 일지입니다.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랑 왼쪽에 있는 이미지랑 위치상으로 굉장히 구도상으로 굉장히 비슷해요. 둘 다 이제 갈릴레오가 남긴 거는 행성들이 목성 주변을 공전하면서 목성 뒤로 사라졌다가 다시 나오는 거고, 왼쪽에 있는 행성의 이미지도 역시 공전을 하면서 별 뒤로 사라졌다가 다시 나오는 순간의 한 장면이에요. 적어도 동영상으로 찾아보시면은 행성이 직접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오른쪽에 있는 갈릴레오 갈릴레이 기록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갈릴레오 갈릴레이 이미지에서 기록에서 왼쪽에 있는 외계 행성의 사진을 찍힐 때까지 400년이 걸렸어요. 결국 지금부터 다시 400년이 지난 뒤에는 무엇을 볼 수 있게 될지 굉장히 기대하도록 만드는 그런 이미지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외계 행성과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외계 행성과 생명이라고 하면 결국은 외계 생명체를 찾겠다는 거겠죠. 외계 생명체는 간단히 얘기하면은 지구 밖에 있는 생명이에요. 지구 밖에 있는 생명인데 태양계 밖이라고는 안 했잖아요. 지구 밖이니까 일단 가장 가까운 곳 먼저 찾아봐야겠죠. 실제로 외계 행성 탐색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곳은 태양계 내부예요. 달에서도 있었고 화성에서도 있었고 다양한 곳에서 있었죠. 그래서 가장 먼저 태양계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태양계에 있는 이제 행성들이랑 좀 행성 규모, 행성이랑 좀 비슷한 그런 천체들을 나열해 놓은 건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여러 가지 있죠. 수궁제와 목토천의 명이랑 명왕성은 행성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리고 목성과 토성의 거대한 위성들이에요. 여기 있는 천체들을 좀 몇 가지 조건으로 나눠서 보면은 동그라미는 생명이 확인된 거고요. 체크마크는 이제 생명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세모는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아무튼 그래도 검토 대상에 들어간다. 그리고 저기 빨간색 선은 가능성이 낮다. 일단은 굉장히 낮은 확률로 있을 수도 있겠지만, 상상을 뛰어넘는 형태로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고려 대상은 아니다. 그런 천체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표시하면은 이렇게 돼요. 지구는 당연히 동그라미죠. 우리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체크마크가 들어간 거는 금성, 화성, 에우로파, 에우로파가 써야 원래 유로파라고 써야 돼요. 원래는. 그리고 엔켈라드스와 타이탄이에요. 그래서 이 천체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일단은 화성이에요. 화성은 지금까지 우리가 가장 많은 탐사선을 보낸 곳 중에 하나죠. 착륙까지 한 곳은 그렇게 태양계에서 인간이 보낸 물건이 착륙한 곳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중에서 화성은 가장 많은 탐사선이 도착한 곳 중 한 곳이고요. 화성은 실제로 과거에 바다와 강이 존재했던 흔적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지금은 안 보이지만, 지금은 뭐 바다도 강도 없지만 실제로 바다가 존재했고 강이 흘렀던 흔적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지하에 물이 있을 가능성이 검토가 되고 있어요. 실제로 화성에서 이제 좀 화성 날씨가 따뜻해졌을 때 화성 표면에서 얼음이 녹아서 액체 물이 흐른 흔적이 발견되기도 해요. 그거 한 몇 년 전에 실제로 발견돼가지고 굉장히 많은 뉴스거리가 됐었는데, 화성에 물이 있을 가능성은, 지하에 물이 있을 가능성은 거의 확실하다는 거죠. 게다가 메테인이라는 물질이 발견됐어요. 메테인은 이제 옛날 말로는 메탄이라고도 하죠. 메탄은 생명이 활동하면서 만들어내는 물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메테인이 발견됐다는 것은 거기에 생명 활동이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돼요. 물론 100% 확실한 건 아니지만 생명이 아니라도 메테인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메테인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유력한 후보라는 걸 알려주는 증거예요. 슬라이드가 넘어갔다. 네, 그 다음 거는 화성 다음에 목성이죠. 그 다음 거는 금성인데요. 금성은 사실 그렇게 생명 친화적인 환경이 아니에요. 그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온 시력과가 아주 폭주를 해버려가지고 표면 온도는 400도가 넘고, 기압은 지금 우리가 보통 살고 있는 이 공기의 기압이 1기압이잖아요. 금성의 기압은 95기압 정도 돼요. 지구의 90배가 넘는 거죠. 사람이 거기에 가면은 바로 찌부러져 죽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사람들이 옛날에 탐사선을 보내기도 했는데 대부분 오랜 시간을 버티지 못하고 다들 고장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금성 표면은 사실은 지옥에 가깝다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에 굉장히 놀라운 발견이 있었죠. 금성에서 인화수소, 포스핀이라고 불리는 물질이 발견이 된 거예요. 이 포스핀, 인화수소가 뭐냐면은 그냥 생명 활동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물질 중에 하나인데, 특징이 뭐냐면은 생명 활동이 아니고서는 만들어지기 어렵다는 거예요. 목성이나 토성 같이 굉장히 특별한 환경에서는 이제 인화수소가 많이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그런 환경이 아니라면은 생명 활동이 아니고서는 굉장히 만들어지기 어려워요. 만들어져도 굉장히 조금만 만들어지기 때문에 금방 사라져 버리고요. 그런데 금성 대기에서 꽤나 의미 있는 양, 자연 발생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양의 인화수소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인화수소가 어디서 왔느냐? 가능성은 두 개죠. 생명 활동이 거기서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아직까지 전혀 모르는 인화수소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거나. 그래서 이제 이 소식이 굉장히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이끌었었어요. 또 재밌는 점이 뭐냐면은 이 포스핀이 발견된 게 금성 표면이 아니고 금성 대기인데, 그 높이가 60km 정도 돼요. 60km 대기에서 발견이 된 거죠. 근데 이 60km가 어떤 곳이냐면은 금성 중에서도 굉장히 쾌적한 곳이에요. 표면 온도는 이제 400도가 넘는데, 이 60km에서는 표면 온도가 25도 정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좀 따뜻하거나 서늘한 미지근한 그런 온도죠. 게다가 기압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 기압이랑 비슷해요. 1기압이죠. 정말 생명이 살기에 딱 좋은 환경에서 포스핀이 발견됐다 보니까 모두가 흥분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아직 100% 확실한 건 아니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모든 전 세계 천문학자들 시선이 금성에 집중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타이탄은 태양계에 있는 여러 개의 위성들 중에서 두터운 대기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위성이에요. 위성 주제의 대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게다가 액체 메테인으로 된 구름이 있고 강이 있고 호수가 있고 비도 내려요. 그야말로 그냥 거기 날씨가 있는 거죠. 물이 아니라 액체 메테인이라는 굉장히 좀 특수한 환경이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눈에 띄는 곳이에요. 게다가 유기물도 많이 발견되었고, 지하에는 지구보다 더 많은 물이 있을 가능성도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타이탄도 생명이 발견될 가능성이 있는 아주 유력한 후보라고 할 수가 있죠. 또 하나는 유로파인데, 유로파는 금성에서 포스핀이 발견되기 전까지만 해도 태양계에서 또 다른 생명이 발견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 중에 하나였어요. 지금은 이제 과거형이 돼버렸죠. 금성이 있으니까. 이 유로파는 10km가 넘는 얼음 표면 아래에 거대한 바다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냥 바다가 아니고, 게다가 바다 아래에서는 지구 심의에 있는 것 같은 열수구라든가 그런 이제 유기물과 미네랄들을 뿜어내는 이제 해저 화산이 그런 열수구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 열수구들이 왜 중요하냐면은 거기에서 생명 활동에 위해 필요한 재료들이 발생이 되거든요. 만들어지거든요.
실제로 유로파를 잘 그동안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은 유로파 밑에 그런 이제 열을 뿜어내는, 열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얼음 표면이 잠깐 녹아서 물이 흐르는 현상도 발견이 됐고, 이 이미지가 바로 그 갈라진 얼음 틈새에서 물이 흘렀던 흔적이라고 생각되는 바로 그 현장의 사진이에요. 그래서 유로파는 생명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 중에 하나이고, 아마 2020년, 30년대쯤 되면 탐사선이 실제로 가서 조사를 할 거예요. 굉장히 자세하게. 또 하나는 엔켈라두스인데, 이거는 그냥 미니 유로파예요. 유로파랑 거의 비슷한데 크기가 작은 거죠. 그리고 토성에 있어요. 토성에 있다 보니까, 토성에 있고 또 크기도 작다 보니까 탐사선을 보내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유로파에 밀려나서 좀 관측 후보로는 좀 아쉽게 되긴 했는데, 그래도 여기서도 생명이 발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지구예요. 지구는 우리가 살고 있긴 한데 여기에 그림자 생물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림자 생물권이 뭐냐면은 우리는 지구에 있는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생명은 단일 조상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주 오래 먼 옛날로 올라가면은. 그런데 만약에 그것과 전혀 다른 독립적으로 발생한 생명이 있다면은, 그 생명이 지금도 남아 있다면은 바로 그 생명들이 만들어내는 생물권을 그림자 생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와 전혀 다른 기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특징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겠죠. 그래서 그림자 생물권이 어디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냐면은 일반적인 생명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닮은 생명이 살기 힘든 곳에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이미지가 이제 미국에 있는 옐로우스톤에 있는 굉장히 온도도 뜨겁고 산성도도 굉장히 높아서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인데, 만약 저런 곳에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형태의 생명이 발견된다면은 그건 그림자 생물권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우리와 완전히 독립돼서 발생한 생명, 그야말로 지구 안에서 발견하는 외계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외계 생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구도 태양계 태양계 제2의 생명, 두 번째 생명을 발견할 유력한 후보지 중 하나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그렇다면은 태양계 제2 생명이 의미하는 게 뭘까? 외계행성과 생명을 이야기할 때도 태양계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태양계에서 우리와 전혀 다른 제2의 생명이 발생했다고 하면은 태양계라는 아주 좁은 환경, 전 우주에 비교하면 태양계는 아주 좁은 환경이잖아요. 그 좁은 환경에서 독립적으로 생명이 두 번이나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생명 발생은 결코 기적이 아니라는 거죠. 어느 정도 조건이 갖추어진다면은 생명이 발생할 가능성은 아주 높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생명 발생이 기적이 아니라면은 지금까지 발견한 4,300개의 외계 행성 중에 생명이 있을 곳이 굉장히 많겠죠. 이건 그나마 우리 은하에서 극히 일부의 영역만 관측을 해서 그것도 관측 가능한 조건을 만족한 외계 행성 수만 4,300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을 거란 거죠. 그래서 이 통계가 알려주는 게 뭐냐면은 거의 모든 별들, 우리 은하에 있는 거의 모든 별들이 실제로는 행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아주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통계를 가지고 또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지구를 닮은, 지구와 크기가 비슷하고 액체물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외계 행성이 400억 개가 넘는 거예요. 태양계라는 아주 좁은 환경, 행성은 고작 8개밖에 없고 뭐 커다란 위성들도 뭐 한 10개 정도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생명이 두 번 발생했다는 것은 저 400억 개 중에 생명이 있을 곳은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태양계 제2 생명이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외계 행성에서는 어떻게 생명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태양계에서는 우리가 망원경으로 보면 행성 표면까지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죠. 대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수가 있고, 정 안 된다 싶으면은 탐사선을 보낼 수도 있어요. 뭐 화성이나 다른 먼 곳은 몇 년까지 걸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탐사선을 보낼 수가 있죠. 그래서 탐사선을 보내서 궤도를 돌면서 자세한 위성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아니면은 착륙까지 시켜가지고 땅도 파보게 할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 화성만 해도 땅을 파기 위해 준비 중이죠. 탐사선이 지금 이미 가서 땅을 한 5m가 몇 미터가 파가지고 직접 그 안에서 물이 있는지 생명이 있는지 조사를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유로파에도 언젠가는 얼음 밑으로 얼음을 파보거나 아니면 더 멀리 나갈 경우에는 얼음 밑에 바닥까지 들어가서 생명을 탐사할 계획이 있어요. 아직까지 뭐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계획이 있어요. 또 타이탄에는 드래곤플라이라는 잠자리라는 뜻이죠.
그런 이름이 드론까지 보낼 예정이에요. 2030년대쯤 되면은. 그래서 태양계 안에 있다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직접 가서 탐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외계 행성은 어떨까요? 우리는 지금 당장 태양계 밖을 빠져나갈 수도 없어요. 보이저호가 태양계 밖을 빠져나갔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거는 좀 외계 행성 생명을 탐사하는 거는 좀 다른 의미잖아요. 걔들은 사실 보이저호가 태양계를 벗어난 것은 사실 상징적인 의미가 더 커요. 탐사의 의미보다는. 그렇다면 도대체 외계 행성에서 생명을 어떻게 찾아야 될까? 지금 저거 보이시는 이미지가 외계 행성 직접 촬영한 거라고 했잖아요. 저것마저도 아주 미약한 빛밖에 없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망원경을 가지고 몇 시간 동안 관측을 해서 겨우 얻어낸 게 저 이미지예요. 저 이미지, 이 미약한 빛을 가지고 외계 행성에 대해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알 수 있을까? 거기에서 어떻게 생명을 찾을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큰 과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모든 일은 단계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외계 생명의 흔적을 찾는 건 어렵다고 하면은 생명체가 발생할 수 있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부터 들어가 보자 라고 해서 나온 게 헤비터블 존이에요. 이거는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뉴스에서는 가끔씩 이제 골디락스 존이라고도 하는데요. 천문학자들 사이에서는 헤비터블 존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써요. 헤비터블 존은 별과 행성의 거리가 적당해서 행성 표면에 액체물이 존재할 수 있는 범위를 나타내요. 간단하게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런 식이죠. 왼쪽에 별이 있고 그리고 그 별을 공전하는 행성들이 있는데 수성처럼 별에 너무 가까우면은 뜨거워서 물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모두 다 증발해 버리니까. 그리고 뭐 천왕성이나 해왕성처럼 너무 멀리 있을 경우에는 물이 다 얼어버려요. 액체물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반면에 지구처럼 딱 적당한 거리에 있다면은 표면에 액체물이 존재할 수가 있겠죠. 이런 행성을 헤비터블 존에 있는 이런 행성을 헤비터블 행성이라고 불러요. 결국 우리가 외계 생명을 찾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이 헤비터블 행성들을 최대한 많이 찾아두는 거겠죠. 이 헤비터블 행성으로 좀 유명한 게 뭐가 있냐면은 케플러 22b라는 게 있어요. 케플러 22라는 별이 있고 그 주변을 공전하는 행성인데 이 케플러 22라는 별은 태양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온도도 비슷하고 크기도 비슷하고. 그리고 이 케플러 22라는 별을 공전하는 케플러 22b라는 행성은 공전 궤도가 지구랑 거의 비슷해요. 조금 작긴 한데 거의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케플러 22의 헤비터블 존에 들어가는 거죠. 즉 표면에 액체물이 존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케플러 22b라는 행성은 지구보다는 조금 커요. 지름이 한 2배 정도 되니까 질량은 뭐 지구랑 비슷하다고 치면은 거의 8배쯤 되겠죠. 그러면 중력은 지구보다 한 2배쯤 세지려나요? 중력은 좀 굉장히 지구보다 세지만 거기서 보이는 풍경은 지구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헤비터블 행성을 발견하는 게 예전에는 천문학자들이 굉장히 큰 목표였어요. 그래서 헤비터블 행성 누가 먼저 찾냐가지고 좀 경쟁했던 적도 있는데 지금은 헤비터블 행성은 이미 충분히 많이 발견되었다 보니까 이제는 헤비터블 행성에서 어떻게 생명의 흔적을 찾느냐가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외계 행성에서 생명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 먼저 이제 생명의 조건을 알아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은 일단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샘플은 지구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은 지구를 지구답게 해주는 것들, 지구에서 생명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나열해 보면은 여기 있는 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가장 대표적인 것만 골라놓은 건데 암석, 물, 자기장, 지각활동, 달이에요. 여기서 일단 하나씩 살펴볼게요. 암석은 뭐냐면은 지구와 목성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구는 암석 행성이고 목성은 가스 행성이죠. 우리가 가스 위에서 발로 서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스 행성에서는 생명이 탄생하기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이해예요. 물론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상상을 뛰어넘는 어떤 현상이 있다면 발생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럴 가능성까지 염두해 두면은 일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뭐든지 우선순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암석 행성이어야 된다. 즉 밟고 일어설 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표면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물이에요. 보통 우리가 지구는 물의 행성이라고 하잖아요. 우주에서 봤을 때도 이제 지구 표면이 3분의 2 이상이 물로 뒤덮여 있고. 그런데 정말 지구가 물의 행성인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겠죠. 실제로 지구 전체 질량에서 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 안 돼요. 지구에 있는 모든 물, 얼음을 포함해서 모든 물을 합쳐봤자 지구 질량의 0.1%밖에 안 돼요. 지구 지표면에 있는 물로 한정지으면 0.02%밖에 안 되는 거죠. 이건 거의 메마른 행성 수준이에요. 물은 굉장히 적은 거죠, 지구에 사실은.
게다가 태양계에는 지구보다 물이 많은 곳이 많이 있어요. 가니메데나 유로파나 타이탄은 지구보다 물이 훨씬 더 많아요. 심지어 예전에는 화성에도 물이 있었다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가니메데나 타이탄 같은 경우는 지구보다 물이 10배 정도까지 많죠. 그러니까 실제로 물의 행성이라고 얘기한다면 지구가 아니라 저 가니메데나 타이탄 같은 유로파 같은 그런 천체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는 사실은 물의 행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외계행성, 지금까지 발견한 외계행성 중에 물의 행성이 있어요. 바다 행성이라고도 불리는 건데 하나가 뭐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 발견됐어요. 이 바다 행성의 특징이 뭐냐면은 질량의 수십 퍼센트가 물이에요. 아까 전에 지구는 질량의 0.1%밖에 물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바다 행성은 수십 퍼센트가 물이에요. 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그렇다면 저기서는 과연 생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저 행성이 헤비터블 존에 있다고 해도. 근데 이거는 바다 행성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좀 어렵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자 여기 바다 행성이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게 바다 행성이 이제 바다 구조를 나타낸 건데요. 바다 행성은 바다의 깊이가 수백 킬로미터 정도 돼요. 어마어마하게 깊죠. 지구에선 가장 깊은 곳이라 해봤자 뭐 11k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기에서는 수백 킬로미터가 돼요. 그런데 바다에서 우리가 생명이 탄생했다고 하잖아요. 왜 바다에서 생명이 탄생했냐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하나는 해저에서 여러 가지 미네랄도 녹아서 들어오고 유기물도 녹아서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런 바다 행성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바다가 너무 깊으니까 저 바다 아래에서는 어마어마한 압력이 존재해요. 굉장히 높은 압력이죠. 근데 물이 굉장히 높은 압력이 가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무거운 얼음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얼음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예요. 이 무거운 얼음은 온도가 좀 따뜻해도 만들어질 정도로 좀 특이한 특징을 가졌고 그리고 무거워요. 무거우면은 당연히 아래에 만들어지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죠? 바다랑 그 밑에 있는 해저랑 따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 미네랄이나 유기물 같은 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생명이 발생하기에 아주 적합하지 않은 환경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전 바다 행성들은 표면이 전부 다 물로 되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이런 행성들이 태양의 자기 별에 아주 조금만 가 있으면, 조금만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물이 증발해서 수증기가 발생하겠죠. 그리고 수증기는 아주 대표적인 온실가스예요. 그래서 엄청난 양의 수증기가 발생하면서 온실효과가 폭주해버리고 또 굉장히 뜨거운 행성이 되어버리는 거죠. 마치 금성처럼. 단지 전 표면이 물로 더 뒤덮여 있을 뿐이고. 만약에 반대로 조금 더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더 멀어지면은 극지방부터 얼음이 얼어붙겠죠? 근데 얼음은 하얀색이잖아요. 빛을 반사해버려요. 즉, 행성이 받을 에너지를 뱉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온도가 내려가겠죠? 그러면 얼음이 더 많이 만들어져서 결국에는 표면 전체가 얼음으로 뒤덮여버리게 돼요. 이건 온실 효과랑은 반대로 오히려 이 냉각 효과가 얼음으로 인한 냉각 효과가 폭주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래에도 얼음이 있고 위에도 얼음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서 생명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져 버려요. 그래서 만약에 행성에 물이 있어야 되긴 해요. 생명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행성에서 물이 차지하는 면적이 너무 많으면은 온실 효과나 이 냉각 효과가 폭주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생명이 살기 어려운 환경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행성에서 생명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물이 있긴 있어야 되는데 지구처럼 물이 있긴 있어야 되는데 적당량의 물만 있어야 되는 거죠. 아주 적당량.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래 적당량의 물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지구의 물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연구 중이에요. 예를 들어서 금성이나 수성에는 물이 거의 없거든요. 화성에도 물이 지구보다 훨씬 더 적고 그런데 지구는 왜 딱 적당량의 물만 있느냐? 이건 여러 가지 가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굉장히 태양에서 먼 곳에서 만들어진 소행성, 그런 소행성들은 내부에 얼음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소행성이나 더 멀리서 온 해성은 구성 물질 대부분이 얼음이에요. 그런 것들이 지구로 떨어지면서 물을 공급해 준 게 아닐까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걔들은 왜 지구로 왔을까요? 그 멀리 있다가. 그건 목성의 중력이 끌어당겨 준 게 아닐까라는 예상이 있어요. 이건 아직까지는 가설이에요. 그런 가설이 있어요. 달리 말하면은 적당량의 물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목성 같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소행성을 가까이 가져와서 던져줄 목성 같은 거대 행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있겠죠. 단지 이거는 좀 여러 가지 가설이 겹쳐져 있다 보니까 조금 멀리 나간 거고 아무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적당량의 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장이에요.
여기 이미지가 좀 굉장히 과격한 이미지가 하나 있는데요. 태양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밝고 눈부신 노란색 동그라미가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난폭해요. 표면에서 폭발도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자외선도 뿜어내고 굉장히 인체에 해로운 방사선까지도 계속 뿜어내고 있어요. 항상 뿜어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구에 있는 자기장이 그런 태양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로부터 지구를 지켜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기장이 특이한 게 뭐냐면은 지구의 자기장이 어마어마하게 세요. 화성이나 금성 같은 다른 행성에 비교하면은. 여기서 오른쪽 두 개에 있는 게 이제 화성과 금성의 자기장을 나타낸 건데, 이제 왼쪽에서 태양풍이 불어오고 있고 그 태양풍에 자기장이 어떻게 반응하냐를 나타낸 거예요. 보시면 화성과 금성의 자기장은 행성 크기에 비해서 별로 안 크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운데에 있는 지구의 자기장을 보면은 저 그림에서 지구가 아주 조그맣게 보일 만큼 굉장히 커다란 자기장을 가지고 있어요. 커다란 자기장, 그 강한 자기장이라는 거죠. 이 자기장이 있었기 때문에 지구에서 생명들이 태양풍을 걱정하지 않고 이제 발생하고 진화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자기장이 없으면은 강한 자외선이라든가 방사선이 지구 표면을 그대로 때리기 때문에 생명이 발생하고 진화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화성에서도 이런 이제 자외선이나 방사선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생명이 발생하더라도 오래 지속되기 어려울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금성은 실제로 자기장이 거의 없고요. 뭐 지금 금성은 그게 아니라도 뭐 생명이 살기 어려운 환경이긴 하지만, 그런데 그렇다면 이 자기장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지구의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것은 지구 내부에 있는 핵에서 대류 운동이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100% 확실한 건 아니에요. 이건 아직도 연구 중인데, 그렇다면 화성이나 금성에 왜 자기장이 없을까요? 금성은 이것도 어디까지나 이제 가설인데, 금성은 내부 핵이 아직도 너무 뜨겁기 때문에 대류 운동이 일어나지 않아서 자기장이 없을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대류 운동은 뜨거운 곳이 있고 차가운 곳이 있어야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금성은 아직도 내부에 있는 핵이 충분히 식지 않아가지고 제대로 대류 운동이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자기장이 없다고 해요. 반면에 화성은 그 반대예요. 화성은 지구보다 작잖아요. 화성은 핵이 굉장히 작아요. 그렇다 보니까 핵이 너무 일찍 식어버려가지고 대류 운동이 충분히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주 미약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너무 약해서 사실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은 달리 말하면 자기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생명을 지켜줄 만한 자기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요거는 이제 화성과 금성에 자기장과 방사선이 많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 자기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 적당한 내부 온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좀 애매하지만 이 적당한 내부 온도가 있어야 자기장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다른 하나는 지각 활동이에요. 지각 활동은 이제 여기 있는 사진처럼 화산 폭발이 될 수도 있고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우리가 뭐 대륙 이동설 같은 거 배우면서 대륙판이 뭐 이동하다 부딪혔다가 뭐 멘틀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게 뭐냐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지각 활동이에요. 그 지각 활동도 생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물질의 순환 때문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뭐 CO2랑 이제 미네랄의 순환을 나타내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CO2, 그중에 그 CO2에 포함된 탄소의 순환이에요. 이 탄소의 순환이 왜 중요하냐면은, 탄소는 이산화탄소는 온실가스 중에 하나잖아요. 지구가 이 정도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거는 그나마 온실가스가 적당히 있기 때문이에요. 적당한 온실가스가 있어야 표면에서 이제 태양에서 받는 에너지가 조금 작아도 따뜻하게 날씨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적당량의 이런 지각 활동이 있다면은, 만약에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가 갑자기 세졌다. 그렇다면 온도를 좀 식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지각 활동이 일어나는 지각 활동은 그런 거에 반응해서 이 피드백의 양을 조절을 해줘요. 그래서 지구 온도가 많이 올라갔다 싶으면은 이제 이산화탄소 발생한 양을 조금씩 줄여가지고 온실 효과를 줄여주고, 만약에 지구 온도가 내려가면은 오히려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양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지구의 환경을 아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거죠. 기후의 항상성이란 거예요, 결국에는. 그런데 이 기후의 향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각 활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각 활동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지구 내부가 뜨거워야 돼요. 뭐 핵 얘기가 아니고 멘틀 부분이 뜨거워야 돼요. 근데 멘틀의 열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은, 뭐 지구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열도 있지만 그 멘틀 속에 포함된 아주 적은 양의 방사성 원소 때문이에요.
이 방사성 원소가 붕괴하면서 열을 만들어내고 그 열 때문에 멘틀이 뜨거울 수가 있는 거고 그 뜨거우면서 일어나는 대류 현상 때문에 지각 활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기후의 항상성, 기후가 급격하게 변하지 않는 그런 항상성이 유지가 되어야 되고 그걸 위해서는 지각 활동이 있어야 되는데 지각 활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내부에 미량의 방사성 원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방사성 원소는 어디서 왔을까요? 그럼 방사성 원소 대부분은 별이 죽을 때 만들어져요. 초신성이 폭발하거나 할 때. 그러니까 지구의 행성의 생명이 어떻게 만들어진지를 얘기하는데 그보다 훨씬 전에 별이 죽었던 얘기까지 해야 되는 거죠.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우리가 뭐 온실효과 때문에 많이 시끄럽잖아요. 기후변화 때문에.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이런 인간이 만들어내는 CO2가 이 순환계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 물질의 탄소의 순환계는 굉장히 천천히 움직여요. 천천히 움직이는데 인간이 만들어내는 탄소는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던 이 항상성이 깨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조금 다른 데로 세워버렸는데 그 다음 또 하나의 조건은 뭐냐면은 달이에요. 달이 없으면 생명이 만들어지기 어려울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달이 있으면 좋아요. 왜냐면은 지구 궤도가 자전 궤도가 기울어져 있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23.4도, 5도 정도 기울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항상 한쪽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긴 주기를 가지고 팽이처럼 회전하고 있어요. 이 주기가 한 24,000년 정도 되는데 만약에 달이 없다면은 이게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사실 달이 중력을 가지고 지구의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자전축이 흔들리는 그런 운동을 세차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달의 중력이 이 세차 운동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은 우리가 옛날에 이제 팽이를 칠 때가 있잖아요. 팽이치기를 할 때. 팽이가 이제 어느 정도 크게 기울어지면은 저기 막대기에 달린 줄로 몇 대 쳐가지고 팽이를 다시 세워주잖아요. 그런 역할을 달의 중력이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달이 없다면은 이 팽이가 크게 기울어 버리는 거예요. 아주 크게. 뭐 팽이라면은 그냥 바로 쓰러져 버리겠지만 지구는 바로 쓰러지지는 않고 이 자전축의 기울기가 빠른 주기 빠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지구에서 계절의 변화가 있는 거는 자전축이 기울어졌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이 자전축이 왔다 갔다 크게 흔들린다는 거는 지구의 기후가 급격하게 변한다는 거예요. 안정적이지 않다는 거죠. 아까 탄소 순환계보다 더 큰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끊임없이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생명이 탄생해도 적응하고 진화할 시간이 주어지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진화는 굉장히 천천히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기후가 어느 날 갑자기 덥다가 갑자기 추워져 버리니까 생명이 거기에 적응할 시간을 주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생명이 탄생했다고 하더라도 계속 이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달의 조성력이 있어야 행성의 자전축, 여기서는 지구지만 지구의 자전축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그래야 생명이 탄생하고 진화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안정적인 세차 운동은 기후의 항상성을 의미하고 그걸 위해서는 달처럼 충분히 무거운 위성이 있어야 돼요. 달은 지구의 질량에 비하면 굉장히 무거운 위성이에요. 이만큼 무거운 위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달도 생명을 탄생시키고 유지시켜주는데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구를 지구답게 해주는 조건들을 몇 개 살펴봤는데요. 외계 행성을 관측할 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이 중에서 몇 개나 될까요? 일단 암석 행성은 알 수가 있어요. 행성의 질량이랑 행성의 크기를 알면 밀도를 알 수가 있잖아요. 밀도를 알면 그게 가스 행성인지 암석 행성인지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해요. 그리고 물이 있는데 이건 좀 애매한 게 알 듯 말 듯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일단 대기에 물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데 표면에 물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까지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대신에 아까 보여드렸던 바다 행성처럼 질량을 가지고 추정해 봤을 때 이 행성에는 물이 많을 가능성이 있다고 어느 정도 추정은 가능한 거죠. 자기장은 지금으로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아주 어마어마하게 강한 자기장이 아니고서는 지금으로서는 외계 행성의 자기장을 확인할 방법이 없고요. 지각 활동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으로서는 방법이 없어요. 달도 지금은 못 봐요. 굉장히 큰 달을 가지고 있다면 볼 가능성이 없진 않은데 대부분의 경우는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달에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목성이랑 토성은 헤비터블 존 바깥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목성과 토성의 위성인 유로파나 이제 타이탄, 엔켈라두스 같은 경우에는 생명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잖아요. 헤비터블 존 바깥에 있는데도. 그래서 헤비터블 문이라는 게 가능해요. 헤비터블 존에 있다면 당연히 헤비터블 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헤비터블 존 바깥에 있더라도 몇 가지 조건만 만족하면은 거기서 생명이 탄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태양계에 있는 유로파나 엔켈라두스나 타이탄이에요. 그래서 헤비터블 존 바깥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어요. 헤비터블 존 바깥에 거대한 행성이 있다면은 그 행성은 아마 높은 확률로 거대한 위성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타이탄이나 뭐 유로파 정도 되는 크기의 위성을 가지고 있다면은 거기서 생명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외계 위성이 발견된 적이 있어요. 실제로 발견이 되었어요. 아직 100% 확실하지는 않고 뭐 사실 이거 데이터를 잘못 해석한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 일단 데이터는 존재해요. 그게 뭐냐면은 케플러 1625라는 별을 공전하는 케플러 1625b라는 행성 주변에 있는 케플러 1625b1이라는 위성이에요. 여기 배경에 있는 이제 목성처럼 생긴 게 케플러 1625b라는 행성이고, 이거는 굉장히 큰 목성보다 훨씬 더 큰 거대 가스 행성이고, 저기 오른쪽 밑에 있는 약간 하늘색으로 그려진 게 케플러 1625b1이라는 위성이에요. 얘는 달이에요. 달. 행성이 아니고 달이에요. 그런데 얘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은 해왕성이랑 비슷해요. 위성이고 달인데 해왕성만 한다는 거죠. 지구랑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정도예요. 지구보다 3배에서 4배 정도 커요. 이제 지름이. 자, 이 정도 아주 거대한 외계 행성이 있다면은 그 주변에는 행성보다 더 큰 위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은 헤비터블 존 바깥에 있더라도 거대 위성 주변을 돌면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면은 이제 거대 행성들은 중력이 굉장히 세다 보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행성들에 영향을 줘서 뜨겁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헤비터블 존 바깥에 있어서도 액체물이 존재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아주 헤비터블 존 바깥에서 발견된 거대 행성이 있다면은 그 주변에는 어쩌면은 지구보다 더 큰 암석 행성이 있을 수도, 암석 위성이라고 해야겠네요. 위성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거기는 실제로 굉장히 따뜻한 기후를 가지고 액체물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거는 충분히 아직까지 확인된 사례는 없지만, 뭐 지구와 비슷한 위성이 발견된 사례는 없지만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외계 달이죠, 외계 위성이죠. 외계 위성에서 살아가는 생명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예전부터 접해왔어요. 대표적으로 영화에서 아바타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 아바타의 배경이 되는 판도라라는 행성은 사실 행성이 아니에요. 걔는 달이에요. 이제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프록시마 센타우리죠. 알파 센타우리잖아요. 이 영화의 설정이 뭐냐면은 알파 센타우리 주변을 공전하는 폴리페모스라는 거대한 이제 목성을 닮은 행성이 있고, 그 주변을 공전하는 위성인 판도라에 우리가 말하는 나비족이라는 외계인들이 살고 있다는 바로 그런 설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우리는 외계 위성에서 살아가는 생명을 상상해온 거죠. 영화 속에서 이제 외계 위성을 살아가는 생명이 나온 거는 이 영화뿐만이 아니에요. 좀 더 과거로 내려가면 이제 에일리언이라는 좀 공포 영화가 있잖아요. SF 공포 영화가 있잖아요. 그 영화에서 등장하는 에일리언의 알을 발견하는 배경도 바로 위성이에요. 행성이 아니라 사실은. 그래서 외계 위성도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발견된 건 아직 하나밖에 없고, 이거 하나마저도 좀 천문학자 사이에서 좀 의견이 갈라지긴 하지만 아무튼 앞으로 굉장히 어떤 발견이 이루어질지 기대가 되는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자, 일단 외계 행성에 생명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걸 어떻게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탐사선을 보낼 수는 없어요. 착륙을 할 수도 없겠죠, 당연히. 하지만 어떻게든 방법은 찾으면 나오기 마련이겠죠.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미지가 뭐냐면 지구의 아마존을 찍어둔 거예요. 우리는 지구가 푸른 행성이라고 하지만 사실 아마존을 보면 지구는 초록색 행성이잖아요. 그런데 아주 먼 곳에서 지구를 관측하면 어떻게 보일까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구 바깥에 있어도 이렇게 위성 사진을 봐도 지구에 생명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저기 초록색이 보이니까, 저기 숲이 있다는 게 보이니까. 그렇다면은 아주 먼 곳에서 지구를 봤을 때
지구의 빛 속에서 아주 먼 곳에서 보면 지구 지표면 하나하나를 다 구분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나의 빛으로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 빛 속에서 생명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연구가 진행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은 잠깐 순서 좀 잘못됐네요. 이 외계행성에서 생명의 흔적을 찾는다는 거는 생명 지표라는 걸 찾는다는 거예요. 이 생명 지표는 다른 말로 하면은 바이오마커라고도 하고요. 이 바이오마커는 뭐냐면은 생명 활동이 아니면 발생하거나 존재하기 어려운 현상이나 물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바이오마커가 발견된다고 하면은 거기에는 생명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이오마커에 어떤 게 있냐면은 일단 대기 중에 산소가 있어요. 대기 중에 산소가 있어요. 산소는 우주에서 굉장히 흔한 물질 중 하나예요. 그런데 대기 중에 기체 상태로 있는 산소는 그렇지가 않아요. 산소는 반응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금방 다른 물질과 만나가지고 산화해서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대기 중에 산소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생명이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실제로 지구 대기 중에 한 20몇 %가 산소로 되어 있는데 그 산소 거의 대부분을 생명체가 만들어내고 있어요. 주로 나무들이겠죠. 식물들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금성에서 발견되었던 포스핀. 포스핀은 좀 조건부 바이오마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일단 목성이나 토성 같은 곳에서는 생명이 없어도 만들어지니까. 하지만 그런 곳이 아니라면 아주 유력한 바이오마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레드 엣지. 이게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하려고 했던 건데 레드 엣지라는 게 있어요. 이건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이어서 해드릴게요. 그리고 2차 바이오마커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 정식적인 이름 같은 건 아니고 이게 있으면은 생명이 있을 가능성이 뭐 없지는 않다. 그리고 생명이 있다면은 이런 것들도 발견될 거다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대표적으로 물이 있겠죠. 물이 있다고 반드시 생명이 있지는 않겠지만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된다. 메테인도 비슷한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바이오마커라고 해요. 그래서 레드 엣지라는 거에서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은 했던 설명을 또 하진 않겠고요. 그래서 지구에서 오는 빛을 아주 먼 곳에서 관측했을 때 어떻게 보이느냐. 이걸 어떻게 연구했냐면은 달에서 반사되어 오는 지구의 빛을 관측한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달에서 뭐 상현달이나 하얀달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어두운 부분도 자세히 보면은 보여요. 그 어두운 부분에 비치는 게 뭐냐면은 지구에서 나온 빛이에요. 지구에서 반사된 빛이에요. 그거 우리가 다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저 달에서 반사되어 오는 지구의 빛을 분석을 해봤어요. 그 빛은 우리가 그 빛 가지고 지구 지표면을 살펴볼 수는 없잖아요. 하나로 뭉쳐져 있는 빛이란 말이에요. 즉 다른 말로 하면은 아주 먼 곳에서 지구를 봤을 때 보이는 거랑 비슷하다는 거죠. 이 빛을 분석해 보니까 파장비를 분석해 보니까 이런 게 나왔어요.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왼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아지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어져요. 뭐 자세한 거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지구의 빛을 분석해 보면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이 그래프에서 여기 이 부분 빨간색으로 이제 계단 모양으로 그려낸 게 저 부분이 뭐냐면은 녹색 부분은 식물이 흡수해서 약해진 부분이고 빨간색 부분은 식물이 흡수하지 않고 반사해버려서 밝아진 부분이에요. 즉, 저 계단처럼 생긴 거는 지구 표면에 광합성을 하는 식물이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이게 바로 레드 엣지예요. 즉, 외계 행성에 광합성을 하는 식물이 있다면은 저 레드 엣지라는 게 나타날 거라는 거죠. 이 레드 엣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저기 그래프 오른쪽에 보면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많잖아요. 뭐 낮은 부분도 있고 높은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은 왜 나타나냐면은 지구의 대기가 빛을 흡수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대기에 어떤 물질이 있느냐에 따라서 흡수되는 게 있고 흡수되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저렇게 이제 들쑥날쑥 하는 거죠. 그런데 저 레드 엣지가 나타나는 부분은 그 영향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저 부분에 저 계단 모양이 확인된다면은 저거는 정말 식물의 광합성 때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좀 다른 행성계 하나를 보고 갈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트라피스트-1 행성계예요. 트라피스트-1이라는 별을 공전하는 행성들이죠. 여기서는 행성이 한 번에 7개가 발견됐어요. 엄청나게 많죠. 지구, 태양계에 8개가 있는데 저기는 발견된 것만 8개니까 실제로는 아마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 트라피스트 행성계가 왜 주목을 받고 있냐면은 여기에 헤비터블 행성이 적어도 2개, 많게는 4개까지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저기 위에 초록색으로 표시해 놓은 게 헤비터블 존인데 저기서 보면은 이제 DEFG 행성이 헤비터블 존 안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 행성에는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특이한 게 뭐냐면 이 트라피스트 1이라는 별이 적색 외생이라는 별이라는 거예요. 저기 이 그림에서 왼쪽에 있는 건 태양이에요. 우리 태양이죠. 그리고 저기 오른쪽에 있는 빨간 게 적색 외생이에요. 저게 트라피스트 1이고요.
근데 우주에 있는 은하에 있는 별 대부분은 사실 적색외성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발견한 외계행성 대부분이 적색외성 주변에서 발견이 되었고요. 왜 적색외성 발견된 게 대부분이냐면은 적색외성에 있는 별은 발견하기가 더 쉽거든요. 행성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더 쉬워서 거기서 많은 외계행성들이 발견되었고, 그리고 헤비터블 존도 비교적 넓은 편이기 때문에 헤비터블 행성도 적색외성에서 더 많이 발견이 됐어요. 자, 그렇다면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지구에서 지구는 이제 태양에서 빛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오는 빛 대부분은 가시광선이에요. 주계열성, 태양은 주계열성이라는 종류의 별인데 이 태양에서 오는 빛 대부분이 가시광선이라는 거죠. 그리고 식물이 흡수하는 것도 가시광선이에요. 그리고 반사하는 건 적외선이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구에 오는 빛에서 가시광선이 제일 많으니까 식물이 가시광선을 이용해서 광합성을 한 게 아닐까. 실제로 적외선으로도 광합성이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구에 있는 식물 대부분은 가시광선으로 광합성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적색외성, 대부분의 빛이 적외선인 적색외성에서도 과연 식물이 저 위치에서 가시광선으로 광합성을 할까? 적외선이 가장 많이 오니까 적외선으로 광합성을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레드 엣지의 위치가 달라지겠죠? 근데 레드 엣지의 위치가 달라지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기의 영향 때문에 들쑥날쑥한 부분이 겹쳐지면서 저 흔적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레드 엣지의 의미가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의외의 방향으로 해결이 거의 될 것 같은, 될 가능성이 높은데 뭐냐면은 생명의 진화 과정을 살펴보면은 적색외성에서도 가시광선으로 적외선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 그림은 자세히 안 보셔도 돼요. 제가 일단 적당 그림이 없어서 갖다 놨는데 결론이 뭐냐면, 간단히 얘기하면 뭐냐면은 생명은 아마 바다 아래에서 발생한단 말이에요. 적어도 1m 이상 내려가야 되겠죠. 거기서 광합성을 처음으로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적외선은 물을 1m 이상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즉 적색외성 아래에 있는 바다라고 하더라도 생명이 발생하는 아주 바다 깊은 곳에서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가시광선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적외선이 아무리 풍부해봤자 바다 밑으로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먼저 가시광선으로 광합성을 시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이 광합성이라는 과정이 굉장히 좀 기묘한 게 뭐냐면은 일단 가시광선으로 먼저 광합성을 시작하면은 적외선으로 가시광선을 동시에 하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이거는 좀 생물학적인 이야기라서 생략하는데 가시광선과 적외선 양쪽에서 광합성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바다 아래에서 미약한 가시광선을 가지고 광합성을 시작했다면은 지상에 올라와서도 가시광선으로 광합성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아무리 적색외성이 적외선을 많이 뿜어낸다고 하더라도. 따라서 적색외성 아래에서도 그 행성의 식물은 가시광선을 가지고 광합성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는 것은 적색외성의 행성에서도 우리는 레드 엣지를 찾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레드 엣지는 굉장히 유력하고 효율적인 바이오마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아까 다른 바이오마커들은 어떻게 찾을 거야? 산소라든가 그런 포스핀이라든가 그런 물질들은 트랜짓을 이용해서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트랜짓은 행성이 별 앞을 지나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저기 위에 있는 그림처럼. 그런데 저 행성이 별 앞에 왔을 때 그 부분을 좀 확대해서 방향을 바꿔서 그려놓은 게 밑에 있는 그림인데, 별에서 오는 빛이 행성의 대기를 지나서 와요. 즉 저때 별을 관측했을 때 그 빛 속에 행성이 대기를 통과한 빛이 숨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빛은 자기가 지나온 공간의 특성을 가지고 와요. 정보가 기록이 돼요. 그래서 그 빛을 자세히 분석하면은 외계 행성의 대기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지금은 아주 굉장히 자세히 분석하지는 못해요. 행성의 대기가 대부분 어떤 물질로 이루어져 있느냐를 어느 정도 알 수 있거나, 또는 그 행성에 구름이 있거나 없거나 먼지가 많거나 적거나 하는 정도만 알아낼 수가 있어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레드 엣지 같은 경우에도 현재로서는 레드 엣지를 관측할 정도의 기술력이 없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망원경을 이용하더라도. 다만 지금 한창 건설 중인 차세대 초거대 망원경들이 있어요. TMT라는 거는 구경이 30m쯤 되는 엄청나게 거대한 망원경인데, 얘는 하와이에 만들어질 예정이고, 저기 GMT는 구경이 한 20몇 m쯤 될 거예요.
그럼 전체 구경이 20몇 미터쯤 되는 망원경이고 ELT는 쟤는 40m가 넘을 거예요. 원래는 100m짜리 망원경을 만들려고 하다가 이제 돈이 부족해가지고 좀 축소가 된 건데 아무튼 TMT, GMT, ELT 모두 다 현존하는 가장 큰 광학 망원경보다 훨씬 더 큰 망원경들이에요. 이 망원경이 만들어지면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외계 행성이 대기에서 이제 산소라든가 포스피나라든가 하는 이제 바이오마커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고 또 지구와 비슷한 외계 행성을 직접 관측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까지 여러 개의 외계 행성을 직접 관측하긴 했지만 대부분 목성처럼 커다란 행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저런 차세대 초거대 망원경들이 만들어진다면 지구 같은 행성을 직접 관측할 수 있을 거고 그렇다면 거기서 오는 빛을 직접 분석해서 레드 엣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언젠가는 저 거대한 망원경들이 만들어진 다음 2020년대나 30년대쯤 되면은 우리는 정말로 외계 행성에서 바이오마커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를 거예요. 그렇게 먼 미래의 일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오늘 제가 드릴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연을 해주신 해도현 작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1부 강연이 이제 종료되었고요. 이제 잠시 후 2부 강연에서는 이제 사전 질문과 실시간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그 사이 서울시립과학관 유튜브 채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